이제 결혼 1년차에 접어드는 아직은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에 서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소위 오그라드는 연애를 3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입 벌려 칭찬하는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하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저희에게, 아니 어쩌면 저에게 평화의 금이 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결혼해서부터 눈엣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인 연애했을 때에도 여동생은 늘 우리 사이를 찢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늘 여동생은 어디가 아프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자신을 보러 올 때까지 전화하며 해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몇 번쯤 저를 내팽겨 쳐두고 달려가다 그 전화가 빈번해지자 점점 거절로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거절을 하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며 문자로도 지금 연락이 안 되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협박성 문자도 수시로 보냈습니다. 어쩌다 제가 소소한 키 홀더나 재물을 불러온다는 전설의 동물을 조각한 비추 등을 매달아주곤 했는데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다 끊어져 있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촌 여동생이 어린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도 사촌 동생을 궁금해하고 남편과 자주 연락하는 여자라는 사실에 질투도 하니 남편이 사촌 동생을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작고 깜찍한 아이를 상상했던 저는 실제 사촌 여동생의 모습을 보며 기함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사촌 동생과 남편은 4살 차이였고 사촌 동생은 성인이었던 것이죠. 커플링도 2번이나 남편이 잃어버렸는데 아마 그것도 여동생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동생이 오빠를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높은 하이힐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동생이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도 서로를 챙기며 어찌나 알콩달콩 하던지 남이 본다면 제가 이 커플의 인사를 받으러 온 줄 알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동생을 보내고 단 둘이 남았을 때 저는 지금은 남편인 남자친구에게 사촌 여동생이 오빠를 좋아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 나는 너무 신경 쓰이고 더 이상 오빠와 여동생이 가까이 지내는 것이 싫다. 확실히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럴 일 절대 없다며 자신이 예전부터 너무나 예뻐해서 그런 것일 게 분명하니 선을 확실히 긋겠다며 저에게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지울 수 없는 깨름칙한 느낌은 남아있어 계속해서 오빠의 여동생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얘기가 오가며 상견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부모님과 함께 간 자리에서 저는 허탈한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바로 그 사촌 여동생이 또 자리에 낀 겁니다. 제가 당황스럽다는 투로 사촌 동생분이 상견례로 오셨네요 하자 여동생은 그러면 안 되나요? 하며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제가 잡은 상견례 레스토랑에 대해 여동생은 자꾸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먹기엔 간이 너무 세다는 둥, 이런 요리는 간만 비싸지 먹을 것도 없고 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둥, 누가 봐도 억지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것이 티가 날 정도로 여동생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지자 시부모님도 여동생의 옆구리를 찔러가며 그만하라고 말리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웃으며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좋은 평을 얻은 레스토랑이라 특별히 한 달 전부터 예약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더군요. 결혼을 하고 나면 좀 괜찮아질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시간에는 시시때때로 문을 두들겨 배고프니 끼니 좀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자신이 예뻐하는 동생이니 환대를 하며 저더러 밥상 좀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빈도수가 잦아드니 남편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여동생을 잘 달래어 보낸 적이 여러 번입니다. 이게 여동생이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히 우리 집에 놀러온 여동생이 열려져 있는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보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PC 카톡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여 저도 모르게 훔쳐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를 때 늘 토끼라고 부르는데 여동생은 토끼? 웃기고 있네. 가죽을 홀랑 벗겨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내용은 가장 나은 수준이고 저를 죽이고 자신이 오빠와 함께 했어야 하는데 마치 제가 둘 사이의 장애물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나도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당장에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남편 또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저를 끌고 당장 사촌 댁에 방문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무언
죽어라 말도 못하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오자마자 여동생이 꼭 안으며 왜 이제 왔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여동생의 팔을 억지로 끌어내리며 여동생의 부모님께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분은 방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 문제의 여동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솔직히 언니가 오빠 와이프 행세하는 거 짜증나요. 행세가 아니지. 그냥 나는 와이프인 거야. 제가 오빠를 알고 오빠 사랑한 건 그쪽보다 더 오래됐거든요. 근데 어쩌지? 오빠가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난데. 여동생은 제 말에 얼굴이 푸르락해서 화를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작은 말에도 멘탈이 흔들리는 게 역시 어리긴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빠 사랑하니? 네, 그쪽보다 훨씬 더요. 그렇다고 네가 오빠를 만나면 세상에서 누가 널 인정해줄까? 설령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너는 호적에서 오빠 이름 옆에 네 이름을 넣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가도 넌 보호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끔찍한 걸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어선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넌 내게 고마워하겠지. 그때 감사는 사양할게. 그냥 네 인생 교육 시킨 수업료라고 생각할게. 여동생은 입술만 깨물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사촌 부모님들이 나오시고 부모님들이 여동생만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자 여동생은 기가 죽어 남편의 팔을 잡으려 하기에 제가 먼저 그의 팔을 붙잡아 끌면서 그럼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밖을 나서서 차를 탈 때까지 여동생은 오빠를 애타게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관계가 끝나는 거 괜찮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 입을 뗐습니다. 물론 좋진 않지. 가족을 잃은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해주지 못한 거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랑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랑 동생이 하는 말 들었어. 나는 동생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래서 너에게 너무 많이 미안했어. 지금에서야 고쳐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종류의 글을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저도 결혼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내 남편을 짝사랑했던 혈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축하에 남편이 흔들리면 어쩌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행스럽게도 올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나마 덜 소가리를 하고 일이 해결된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할 무렵 사촌 여동생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출장을 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외롭다면서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오신다는 3일 뒤를 기약으로 함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반찬 투정은 물론 안방에서 남편과 같이 자야겠다며 생떼를 썼습니다. 제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내내지으니 남편은 알아서 여동생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들어오기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 가까운 친척집에 맡기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지 오래된 여자애 하나 뒤치다거리를 해줄 사람을 구해야 한다니 두 손 두 발 다 쓸 수 있는 성인을 다른 친척집에서 지내는가 보다 했던 여동생이 제게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또 어디로 튈지 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랑 사는 거 좋아요? 나는 기억이 날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근데 당신이 빼앗아 갔어.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제 남편이랑 아가씨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남편이 아가씨를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했다면 남편은 저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가씨랑 더 많이 놀았겠지. 이제 징그럽고 복잡한 짝사랑 그만해요. 여동생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시킨 것 같아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의 풋풋한 첫사랑을 망친 건 아닌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은 풋풋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받지 못할 혈연 관계라고 생각하니 내가 끊어야 할 끈을 잘 끊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처음에는 동생인데 뭐 어떠냐는 태도였으나 제가 여동생과 단 둘이 한 대화를 듣고 나서는 끝까지 저를 지지해준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여동생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여동생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남편도 혈연 관계라는 것에 얽매여 여동생을 쉽게 내치지 못했었는데 저를 계기로 부담스러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보낸 시간보다는 조금은 더 부드러운 진행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연애한 지 3년 된 커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혹시 남자친구가 저를 꾸밀 수 있는 바비 인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인형처럼 예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저에게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제 스타일링을 봐줄 만큼 섬세하고 배려 깊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기에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도록 딱 맞춤인 여자가 세상에 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원했던 머리, 옷, 신발,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어느 하나 남자친구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정반대의 스타일이라 꺼려졌습니다. 저는 딱 붙는 옷에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높은 하이힐을 신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제가 입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옷들을 하나씩 선물하고 뜬금없이 몰래 예약해둔 미용실로 끌고 가 단발로 자르게 하고 길을 가다 보이는 플랫슈즈가 있으면 고민도 안 하고 사서 제게 신겨줬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는 내가 너무 좋은데 그런 네가 내 스타일로 변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나풀거리고 레이스 달린 옷들만 선물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남자친구가 노력하고 또 바뀌어달라고 애를 쓰는데 혼자 버티고 서 있다면 그것도 우리 연애의 장벽이 될까 두려웠던 저는 남자친구가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데이트 때마다 칭찬하고 예쁘다며 과한 리액션을 해주는 것도 싫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꽤 흐르니 남자친구와 다니는 제 모습이 썩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점점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예뻐해 주었습니다. 그건 저를 보며 예뻐한 게 아닌데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요?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되어 간 날 저는 어색하게 방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남자친구도 마실 것이며 과자 같은 것을 내왔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집에 어리둥절해 한참 구경에 빠져 있을 때 남자친구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돕겠다며 옆에서 알짱거리자 남자친구는 오늘만큼은 공주 대접을 톡톡히 해주겠다며 앉아있으라 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 다시 자리에 앉아 남자친구의 책상을 뒤적이는데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상자를 열었고 그 상자에서는 제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남자친구가 다정히 찍은 사진, 주고받은 편지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빠 당장 따지려고 일어서는데 여자의 독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의 머리 스타일, 귀걸이, 목걸이, 옷까지 완벽하게 저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얼핏 보니 저와 닮은 듯 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것을 왜 소중히 간직하고 있냐 따지자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며 제 손에 든 상자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남자친구의 행동에 더 당혹스러움을 느끼던 저는 남자친구의 손에 있던 상자 속에 여자의 독사진을 빼앗듯이 꺼내어 내밀며 이 여자는 누구냐? 대체 왜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라. 마구잡이로 다그쳤습니다.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제 손에 들린 여자를 바라보더니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자신과 교제했던 여자가 맞고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훌쩍 떠나버린 그녀를 찾을 길이 없어 그녀와 비슷한 사람들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몇 번의 교제 끝에 저를 만난 것이고 제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요구대로 겉모습을 서서히 바꾸어가니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 것이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저와 계속 만났던 것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아닌 단지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교제했다는 사실은 물론 전 여자친구의 스타일을 저에게 선물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 몸이 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무릎을 꿇어가며 사죄를 구했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설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붙잡는 것도 나만큼 그 여자를 닮은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야? 내가 묻자 남자친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고 때로는 미래까지 생각했던 사람은 정작 나에 대한 애정은 없고 전 여자친구의 자취만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사랑했던 사람은 대체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존재했던 것은 맞을까요? 갑자기 이 남자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란 그의 얼굴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애절한 표정 또한 거짓일까요? 울기 직전에 남자를 두고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마주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그가 선물했던 모든 것을 버리려 모아두었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만족이었던 잡동사니들. 저는 아마 다시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을 수 없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풀거리는 꽃무늬, 새하얀 블라우스 모두 헌 상자에 쑤셔 넣었습니다.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게 매력이었던 귀걸이들, 그가 수없이 걸어주었던 목걸이들 모두 미련 없이 상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태껏 내가 해온 연애가 다 가짜였다는 생각에 허무함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 방 가득히 둥둥 떠다녔습니다. 내가 믿어온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더럽고 처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실을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저는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원했던 스타일은 몸매 부각이 되지 않아서 사실 운동에 나태해져 있었는데 다시 그때의 옷을 입으려니 영 맵시가 나지 않아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나를 찾아가면 남자친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집 앞에서 기다렸으며 제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도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나는 전 여자친구를 못 잊은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거짓말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마다 남자친구를 피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짓말만 내뱉은 것 같은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자친구에 대해 배신감이 컸기에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렇게 그의 연락을 무시한 지 몇 개월 뒤 택배라는 말에 무심코 열었던 현관문 사이에서 그의 팔이 쑥 나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한 손에 식칼이 들려있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침대에 저를 앉혀놓고 칼은 저를 겨냥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지금 이 상황이 웃기냐며 칼을 더 들이미는 저 사람을 보자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 찔러봐. 나 죽이고 그 여자랑 비슷한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안 그래? 제가 무서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말을 하자 그는 더욱더 당황하며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없이는 안 된다. 내가 나의 전부다. 이젠 그 말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절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전 여자친구 때문인데 내가 전부라고 말하는 건 전 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칼을 내려놓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말에 너무 하찮고 피곤하여 그럼 이번엔 나 닮은 여자를 만나면 되겠네 말을 하니 그가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여자를 닮으려 몇 년의 세월을 허비했다니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기대어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호의에 내가 온전히 다하여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 하나 잃은 것뿐인데 그 패인 자리가 너무 깊어 매일 밤 이런저런 생각을 담아 소용돌이치곤 했습니다. 저는 운동에 집중하며 그와의 시간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보다 자기 개발에 더 투자를 하였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시선으로 옷을 고르며 행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연애에 투자했던 시간을 날 위함은 물론 나의 일에 투자하니 저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니 회사에서 알아주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신입사원들에게 성공한 여자 선배가 되어 있더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이라도 하려면 이 사람은 나에게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 가까이 지내도 될 사람인가? 하고 의심부터 하니 사람을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더군요. 아직도 주변에서 왜 연애를 안 하냐고 물으면 어색하게 미소만 짓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요? 전 애인의 모습을 찾을까요? 아니면 제 모습을 찾을까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올바른 길로 들어섰고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뒤틀림인지 깨달았습니다. 한번 사람을 믿지 못하자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자미 눈을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넘어야 될 허들이겠죠. 버리려고 했던 그가 준 선물 한 무더기를 그의 주소를 적어 보내버렸습니다. 아, 조그맣게 편지도 썼습니다. PS. 너의 다음 여자한테 물려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 아이는 아닌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예요. 요즘은 동물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다들 그걸 보면서 흔히 말하는 랜선 집사, 그걸로 만족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든 있지만 막상 키우려고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얘네들 어디가 아픈지 일일이 살펴줘야 하지, 밥도 줘야 하지, 놀아줘야 하지. 심지어는 얘네들을 위한 용품들을 사면 진짜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게다가 동물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막대한 병원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고양이를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 동물을 좋아해서 여러 동물 관련 카페나 동호회들을 많이 참여했어요. 거기엔 뱀이며 도마뱀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 보니 나름 귀요미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피딩인가 하는 동물을 통째로 먹이로 주는 건 좀 잔인해서 상식으로 알아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고 동물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교류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어제 야근을 해서 늦게 왔었거든요. 늦게 도착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절 반겨주었어요. 사실 제가 동물 동호회에서는 유명하거든요. 나름 제가 귀요미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거기서 모처럼 자기들이 각자 키우는 동물들을 보여주는데 한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고양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흰색이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웠고 깨끗하고 고급스러워서 다들 와, 이 고양이 어디서 얻으셨냐며 다들 칭찬을 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이거 불행히도 유기묘라서 무슨 품종인지 부모가 누군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엥? 이게 유기묘라고요? 화들짝 놀랐고 어떻게 이런 예쁜 아이를 버릴 수가 있느냐며 사람들이 붕괴하며 화를 냈었어요. 그 남자는 웃으면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은 제가 키우고 있지 않냐 하면서 혹여나 키우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동동 발만 구르는 사람에게 싸게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남자의 모습에 반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직업이 뭐예요? 전 수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동호회에 수의사가 있다니 하며 앞으로 자기 애완동물 문제 있으면 잠시라도 진찰이 가능하냐부터 해서 당장이라도 애가 문제가 있는데 어찌해야 하냐는 둥 하며 난리들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수의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전 그 남자한테 갔고 많은 여자들이 이미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웃으면서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며 왠지 모를 질투가 나서 그 여자애들 사이로 지나치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꼴불견이었지만 그 남자는 그저 웃으면서 그러자고 하면서 연락처를 남겼는데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른 여자들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하고 특히 더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사귀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청혼하며 결혼을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네,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확실히 수의사답게 상냥하고 친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잘 버는지 나름 단독주택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하니까 남편이 자기 개인 서재이고 가끔 키우는 유기묘들이 아프면 자기가 거기에서 살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끔 지하실에 아픈 아이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간혹 가다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궁금해서 그래도 병원에 데려가는 게 더 낫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이 물론 위험한 거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최고라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면 지하실에서 둔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집에는 몇 마리의 유기묘들이 있었어요. 몇 마리는 새 주인한테 갔다고 말하며 자기가 돈을 들여서 유기묘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의사가 되고 동물들을 치료하며 보냈지만 사람들이 동물을 버리는 것에 너무 실망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라도 구해주자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고양이가 많지만 그래도 손수 키우고 열심히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멋있는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이후로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가다가 어떤 강아지를 봤는데 다리가 절뚝거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보면 불쌍하네 하는데 남편이 저걸 보더니 저건 그냥 안락사가 낫겠어. 어차피 저 정도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어느 여자아이가 데리고 온 고양이를 옆에서 지나가는데 남편이 이거 잘하면 돈 되지 라고 중얼거리고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며 얼버무리더라고요. 진짜 수의사분들이 다 저러던가요? 아무리 그래도 건강이 어떤지 괜찮은지 그거 먼저 보는 게 정상이 아니던가요? 하며 남편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저게 수의사의 모습인지 의심이 많이 가서 그래서 친구분들한테 물어는 봤는데 걔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 건 인정하지만 뭐랄까 동물을 거의 도구처럼 보는 게 있어서 저희들 사이에서도 별종으로 봤어요. 그래도 동물한테는 크게 다치게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서 우리가 뭐라고 한 적이 없었지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유기묘를 제대로 키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하실에 내려간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일이 바쁜지 아니면 귀찮은 건지 모르지만 밥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그랬지만 제 애완 고양이는 물론이고 유기묘들까지도 제대로 밥을 안 주고 있어서 회사 도중에 자주 밥 주러 가고 그랬어요. 그때 동료들한테 정말 미안했지만요. 그렇게 밥을 주는데 왠지 지하실이 궁금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곳곳에 고양이 시체들이 있고 울부짖는 고양이들이 뭔가에 다친 채로 울부짖고 있었어요. 보니까 칼이나 도끼로 고양이들을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진을 찍고 고소를 했고 남편한테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따졌는데 어차피 그 고양이들 버려진 아이들인데 뭐 어때? 팔릴만 하면 팔고 아니면 죽는 건데 신고해봐. 그런 거에 내가 무서울 것 같냐?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지만 어떻게든 증거를 찾는다며 그날 회사의 연차를 급히 쓰고 증거들을 찾았는데 고양이를 영양탕이라는 고양이 음식을 만드는 데에 보내며 막대한 돈을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챙겨서 추가 증거로 보내게 되었어요. 여기에 남편 친구들 중에 지인분이 변호사가 있다며 그 변호사 도움으로 남편의 악행을 어떻게든 처단하겠다며 약속을 하고 남편을 피해 부모님 집에 있던 저는 계속해서 소송을 벌인 끝에 남편을 감옥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어찌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느냐며 원망을 하셨지만 그동안의 만행들을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들도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도 남편의 만행에 기가 질려서 남편을 외면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며 남편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는 감옥 면회도 가지 않았고 그동안 키웠던 유기묘들은 전부 새 주인들에게 주고 일부 다친 아이들은 병원에 데려가서 일일이 치료를 해주었어요. 진짜 이 아이들이 뭐가 죄인지 참. 그때 아이들 상태를 보는데 진짜 그렇게 동호회에서 보았던 그 친절한 모습은 어디에 가고 어찌 이 예쁜 아이들을 다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 더더욱 더 용서가 안 되었고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 이 고양이들의 원혼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남편과의 악연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지금은 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제 애완동물은 왜인지 남편을 보고 하악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하니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랑 같은 고양이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나마 제 고양이라서 함부로 못 건드렸지 그게 아니었으면 지하실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경찰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기묘들, 사실 유기묘도 있지만 돈 주고 산 것도 있다고 하고 지하실에서 고양이들한테 고문, 생체 실험으로 쓰다가 칼이나 도끼로 죽이고 그 시체는 버리거나 고양이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니 정말이지 너무나 무서워서 지금도 경악스러울 수준이에요. 그 저번에 무슨 어느 동물 유튜브인가 수의사 되겠다는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고 그래서 난리들이었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를 보고 한동안 수의사를 전혀 믿지도 않았고 이제 마음 놓고 건강검진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발 수의사분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제발 동물을 위해 마음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결혼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였어요. 사내 커플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은 제 입사 동기였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저는 혼자 오래 자취를 해서인지 결혼을 하면 가족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식구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게 로망이었기도 했고 제가 그 얘기를 꺼내니 남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죠. 저희 집은 아빠가 이혼하시고 엄마는 혼자 지내세요. 언니는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엄마가 혹시 서운하실까봐 말씀드렸더니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면 같이 살아도 된다고, 엄마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롭다고 혼자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밤새는 일도 많고 밤에 들어오시는 일도 많아서 집에 같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다고요. 제 남친은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하니까 저 같은 며느리 없다고 입이 찢어지게 좋아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 병원에 실려가고 난 뒤로 엄마 집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전업주부인데 집에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이 어리다 보니 언니도 엄마한테 자주 들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회사에 휴직기를 내고 엄마를 홀로 간병했습니다. 같은 회사인 남친도 한번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온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이요. 좀 서운하긴 했지만 회사랑 병원도 멀었고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휴직계를 냈고 남친에게도 휴직하고 난 다음에야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때문에 당분간 회사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남친은 제가 무급 휴직을 했다는 걸 알고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하더라고요. 뭘 어떡하냐는 거냐고 물었더니 우리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예산에 차질 생기지 않을 자신 있냐고요. 지금 돈이 문제냐고. 그깟 한두 달치 월급 못 받아서 결혼 못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왜 자기더러 화를 내냐면서 엄마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지만 자기는 현실을 이야기한 거라네요. 저도 엄마가 쓰러져 앓고 있는 것도 짜증나고 회사를 못 가는 것도 결혼 준비가 올스탑된 것도 다 속상해서 남친한테 더 뭐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날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엄마 주치의 의사쌤이 예전처럼 엄마가 혼자 사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또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정말 돌아가실 수 있다고. 같이 집에서 누군가가 살면서 엄마를 케어할 가족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죠. 지금 언니는 애들 때문에 상황이 안 돼서 엄마랑 누가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면 안 될까? 하고 진짜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 남친은 다 듣지도 않고 절대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다르지 않냐고요. 원래 시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왜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하냐고. 자기 부모님은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집도 내놓고 짐 정리도 다 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모른다면서요. 남친이 극구 싫다고 해서 결국 엄마는 언니 가족이 모시게 되었어요. 형부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어머니는 자기가 모실 테니 저더러 걱정 말고 결혼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고 언니한테도 짐을 준 것 같아 미안했죠. 저는 남친 앞에서 남친에게 더 찔리라고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고 언니는 미안해하지 말라고 자기 이번에 빌딩 하나 증여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거라도 받아서 다행이네 라고 했고 옆에서 남친은 동그란 눈을 뜨며 빌딩이 무슨 빌딩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빌딩이라고 했더니 장모님께 빌딩이 있었나고 놀래네요. 엄마가 사실은 부동산을 몇 개 소유하고 계신데 이제 노년의 자리가 갖고 있어봤자 뭐하냐면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서 경기도에 주상복합 상가 통째로 물려받았고요. 제 몫으로는 언니 것보다 호실은 적지만 그래도 강남 노른자 땅에 있는 작은 원룸 건물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아픈 엄마 못 모시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것도 차라리 언니한테 주라고 했어요. 언니는 됐다고 자기 목 챙겼는데 저 가지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한테 너무 죄책감도 들고 제 짐을 언니한테 떠넘긴 것 같아 그냥 언니 가지라고 했었죠. 물론 그 건물 없이도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남친은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면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무리 병 간호를 못해드려도 언니가 건물 2개를 먹냐고, 언니가 양심이 없다는 둥 저희 언니를 험담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남친에게 우리 언니가 애 2명 보면서 아픈 엄마 병 수발까지 들어야 하고 형부는 졸지에 장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 원래는 내가 해야 마땅한 건데 그깟 건물이 대수냐고. 언니가 엄마 계속 아프시면 30년은 모시고 살게 될 수도 있는데 빌딩 하나로도 모자라고 언니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평짜리냐, 정확한 주소가 뭐냐, 강남이라는 것, 5층짜리 원룸이라는 것만 알려줬는데 자꾸 주소를 물어요. 시세 알아본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 손 떠난 언니 건물인데 뭐하러 시세를 알아보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웬일이신가 해서 받았고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남친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어쩜 그런 중대한 이야기를 너만 알고 있을 수 있냐며 결혼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혼부터 내셨네요. 그러더니 결론은 우리 안 모시고 살아도 되니 저희 엄마한테 빌딩 돌려받고 엄마 모시고 살라네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네? 하고 되물으니 우리가 너희랑 같이 사는 거 포기할 테니 대신 아파트 하나 해다오 이러시는 거 있죠. 자기들이 우리 집 들어와 살림 합치려고 집도 내놨고 오래된 짐들도 다 내다 버렸는데 아파트 하나 해줘야 마땅한 거라면서 절 가르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물려받을 뻔했던 그 강남 건물이 몇십억짜리던데 그 정도 건물이면 반포에 30평형 아파트 하나 해주면 되겠다고 자기 혼자 아파트까지 다 골라 놓으셨더라고요. 심지어 집까지 보고 왔대요. 빨리 계약금부터 넣어야 한다면서 계약금부터 입금해달라고 하시네요. 자기가 아들 며느리 내외 집에 같이 살게 된다고 주변에서 어찌나 부러워했는데 이렇게 된 거 자기 체면 살려줘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반포 아파트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더 욕심부리려다가 양심적으로 지은 지 좀 오래된 저렴한 아파트로 고른 거라고 이런 시어머니 없다면서 자기를 엄청 추켜 세우시네요. 빨리 계약금부터 넣으라고 재촉을 하셔서 너무 황당했네요. 일단 저는 남친과 이야기 좀 해본다고 하고 끊고 남친 바로 콜했어요. 그러니 남친이 언니한테 준 건물 등본 떼어봤다면서 그게 얼마짜리인데 바보같이 언니한테 빼앗기냐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한테 털어놓았더니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그랬다나요? 당연히 그 건물값이면 장모님 우리가 모셔와야지 돈이 얼만데 이러는 거예요. 정말 돈 때문에 우리 엄마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건물도 저희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서 지은 건물이고 이미 엄마 모시고 사는 언니에게 돌아간 건물인데 뭐든 다 저희 집 거인데 마치 맡겨놓았더냐 자기 목 요구하는 것처럼 당당하더라고요. 애초에 남친이 아픈 저희 엄마 당분간 모시자고 했을 때 약간이라도 고민하는 기색이라도 보였으면 그 건물 받아서 공동명의로 해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칼에 딱 잘라서 싫다고 하는 남친 그리고 강남 건물 이야기 나오자마자 다시 어머니 모셔오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아파트 내놓으라고 하시니 제가 손해보는 결혼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빌딩도 못 받고 엄마, 언니와의 신의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네요. 그러니 미쳤냐고. 저더러 네가 잘못된 판단해놓고 이젠 결혼까지 파토내자고 하냐고. 그럼 위자료 얼마 줄 거냐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물려받을 게 좀 있다는 걸 알자마자 모든 얘기의 끝은 다 돈 얘기뿐이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거면 결혼하고 말 거면 말자고 대신 나는 언니한테 이미 돌아간 건물 받아낼 생각 없다고 나한테 물려받을 건물 있는 줄도 모르고 나랑 결혼할 생각 아니었냐고 이제 와서 난리치면 나는 오빠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는 생각 든다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모질이라면서 너같이 받아먹을 거 못 챙기는 모질이랑은 결혼 못하겠다고 결혼 파토내자고 하네요. 아직 예식장밖에 예약 안 해둬서 취소 수수료는 제가 다 부담하기로 하고 쿨하게 헤어졌어요. 남친이 마지막에 우리 부모님 가전 다 버린 거 새로 사달라고 하던데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해서 짜증났네요. 계속 연락 올까봐 냉장고랑 세탁기 사서 남친 집으로 보내버렸네요. 친구들은 그걸 왜 사주냐고 하지만 그냥 인생 공부한 셈
쌤 치려고요. 그리고 엄마는 타고난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언니는 가져갔던 건물 저한테 다시 주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남친이랑 파혼도 했는데 건물이라도 가져가라면서요. 언니가 몇 달간 받은 월세도 다 저한테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며 챙겨주었어요. 돈 안 따지고 오히려 챙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네요. 남친 마주치기 싫어 회사도 옮길 생각입니다. 연봉 더 높게 주는 회사에서 제 휴직 소식 듣고는 스카웃제이가 와서요. 이 이야기를 들은 회사 친구들이 전 남친 열 좀 받으라고 제 얘기를 슬쩍 흘렸다는데 정말 바로 전 남친에게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속보이는 놈 아닌가요? 바로 차단해버렸네요. 파혼하면 불행할 줄 알았는데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하게 되고 건물주도 되었네요. 인생이 폈다고 할까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파혼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엄마 잘 간병해드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 올린 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은 새댁이에요. 결혼 1주년 되던 날 저는 남편에게 정말 어이없는 요구를 들었네요. 기가 막혀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남편과는 연애 1년, 결혼 1년 도합 2년 만났어요. 회사 신입사원 때 저의 사수였던 남편은 저에게 항상 다정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고 업무 지시를 할 때에도 상사랍시고 유세 부리지도 않고요. 착한 대학 선배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챙겨주고 가르쳐주는 상냥한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반한 것도 있었어요. 사회에 나와 처음 알게 된 선배가 얼굴도 곱상한데 다정하기까지 하니 당연히 반할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첫 회식 때 당돌하게 제 남편한테 여자친구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몇 년째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잘난 남자가 여자친구가 몇 년 동안이나 없을까 의아하기도 하고 술 기운에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헝끌어뜨리는데 저는 그 순간 결심했죠. 이 남자랑 꼭 결혼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 들이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귀여운 여동생 같다며 저를 거절했지만 한 10번 정도 찍으니 결국 제 고백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내 연애를 1년간 하고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집들이 때 남편의 오래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날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소영이라는 여자 이름이 얼핏 들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거예요. 제가 테이블로 가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데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 먼저 들어가서 쉰다고 하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술이 더 들어간 남편 친구들이 결국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소영이가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놀랐다는 말이요. 소영이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았어요. 1년간 한 번도 남편의 전 여자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수영이가 누구냐며 전 여친이냐고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며 초등학교 때 친했던 동네 친구라면서 이민 가서 연락 끊긴 지도 오래되었다며 말을 아끼네요. 더 이상 거기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래도 한국에 있지도 않고 연락도 끊겼다니 저도 그냥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흘렀을까 남편이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뭐하냐고 해도 일이 많아서 일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창 신혼인데 남편이랑 이것저것 다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서재에 박혀 일만 하고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은 밤에 한 침대에서 잘 때뿐이에요. 민망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부부관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신혼생활 6달
얼마밖에 안 지났는데 부부관계가 없다는 게요. 원래부터 그렇게 부부관계가 잦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지 제가 신호를 보내도 남편은 일이 많아 피곤하다며 등을 돌려 눕기 일쑤였죠. 남편에게 조금 서운해질 무렵 집안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노트북을 켜보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괜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메일함이 로그인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남편의 메일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소영이란 사람이 보낸 메일만 몇십 통 주르륵 있더라고요. 연락처를 모른다면서 이메일로 저 몰래 연락하고 있던 건가 봐요.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곧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예 귀국을 한다는 그 여자의 메일이 있었고 남편의 답장에선 설레임이 묻어나더라고요. 언제 오냐? 들어오면 어디서 살 거냐? 귀국하는 날 자기가 공항으로 데리러 나갈까? 이런 말들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지가 뭔데 결혼한 유부남이 공항에 여사친 마중을 나가나요? 저는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를 기억해두고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이 되어서 남편에게 오늘 같이 외식이나 하자고 했더니 회사의 프로젝트가 바빠서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쉬워하는 척하면서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날 새벽 늦게 들어왔네요. 저는 그날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인천공항 고속도로 하이패스 금액이랑 공항 주차요금 결제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를 결국 데리러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옷차림새도 엄청 신경쓰고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어디 데이트하러 가는 남자처럼 꾸미고 나갔어요. 설레 보이기도 했고 저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배신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행동을 애써 모르는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이날만은 나를 위해 쓰겠지, 나랑 보내겠지 하고 생각했던 게 바보 같았네요. 하루 종일 집에서 단장하고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저에게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되도록이요. 저는 울면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이젠 결혼 생활을 포기해야 하나 다 체념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새벽녘에 들어왔어요. 술이 잔뜩 취해서요. 눈물 닦고 남편을 부축하면서 오늘 회식했었냐고 옥매인 목소리로 물어보니 아니래요. 그럼 회식도 아니었으면서 오늘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냐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긴 하냐고 울면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네요. 이혼해달라고. 어떻게 결혼기념일에 술 취해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 소리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한 거냐고. 나 다 알고 있다고. 소영이란 여자랑 당신 만나는 거 다 쏟아부었더니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네요.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야속했어요. 그럴 거면 왜 나랑 결혼한 건지. 어디까지 갔냐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만 간신히 잡았대요. 저한테 다른 여자랑 진도 나간 거 얘기하는 남편을 바라보자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혼하고 오랬다고, 자기가 유부남이어서 만날 수 없다고, 이혼하고 오면 만나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달라고 하냐고, 양심이 좀 있어 보라고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고 이혼 서류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고 남편의 이메일에서 봐두었던 그 여자의 한국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밝혔고 당신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한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 제가 다 안 이상 상간녀 소송이라도 걸 수 있다고 되는 대로 내뱉었네요.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그냥 주워들은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여자분의 말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난 후 한동안 말이 없더니 웃더라고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자기가 왜 저한테 소송을 당해야 하느냐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네? 라고 했고 그 여자는 저한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제 남편 아내한테까지 전화 받을 만큼 자기는 찝찝한 짓 한 적 없고 오히려 친구 관계를 이상하게 만든 건 제 남편이래요. 자기는 공항에 데리러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공항에 업무차 갈 일이 있다며 아득바득 남편이 나왔던 거고, 몇 번 동창 모임에서 만났는데 술에 취해서 자기에게 고백했다고, 아직도 좋아한다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건 맞지만 이미 결혼한 너한테 이런 소리 듣는 게 불편하다. 난 너랑 친구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잘 둘러서 말했대요. 그러니 남편은 계속해서 여자에게 구애를 했고, 여자는 결국 이혼하라고, 네가 이혼하고 오면 생각이나 해보겠다고 그랬대요. 보통의 유부남들이 연애를 걸 때 절대 이혼은 안 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연락 안 할 줄 알았대요. 이혼하라고 한 말은 남편 나가 떨어지라고 한 말이었다고. 그런데 정말 아내분한테 이혼하자고 할 줄 몰랐네요. 하는데 정말 어찌나 쪽팔리고 남편이 원망스럽던지요. 그 여자분은 오히려 자기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는 제 남편이랑 뭘 해볼 생각도 없는데 사실 어이도 없는데 사과를 원하면 사과하겠다고, 그리고 그딴 남편 데리고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하라고, 이미 마음 뜬 남편인 것 같은데 제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시는 게 낫겠네요 하셨네요. 남편이 이혼하고 온다고 해도 자긴 남편 남자로도 안 보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분 말 듣고 저는 이혼 서류 다시 가져와서 제 도장 먼저 찍고 시댁으로 퀵 보냈어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합의 이혼 수속하겠다고 하네요. 시댁에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위자료로 지금 사는 집을 주셨네요. 저는 집 제 명의로 돌리자마자 팔아서 현금화했네요. 시세보다 싸게 내놨더니 금방 팔렸어요. 그리고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와요.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고, 이혼 없던 일로 하자면서 미안하다고,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고요. 그 여자랑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저랑 이혼 도장 찍자마자 여자한테 자기 이제 싱글이라면서 자기랑 새롭게 시작해달라고 그랬다네요. 근데 정말 그 여자분은 남편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게 맞았던 거죠. 네가 이혼한 걸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냐고. 난 네가 이혼하면 생각이나 해본다고 했지. 근데 이혼하고 왔어도 별로 남자로 안 느껴진다고. 난 이미 남자친구가 생겼고 곧 결혼한다고 했다네요. 남편은 결국 이혼도 하고 첫사랑도 못 만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멀쩡한 결혼생활 파토 낸 거에 대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렀던 거죠. 저는 남편이랑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친정 근처에 카페를 차려서 잘 살고 있어요. 평생 카페 한번 차려보는 게 꿈이었는데 전 남편이 이렇게 제 소원을 이뤄주었네요.